자, 교재 12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제도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획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획공개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그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무등록자는 처벌하죠. 무등록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에게 무등록자 공동정범으로, 즉 공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그랬죠. 또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도 계획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인이 잘못하면은 계획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구상권을 청구하죠. 계획공개사 등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등록자는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무등록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면은 무등록자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인정해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획공개사 등 말고는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번에 자, 계획공개사가 공개사 법령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발생되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용인이 잘못했어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잘못하면은 계획공개사가 과실이 없어도 물어줍니다, 그죠? 그런데 계획공개사가 물어주는 것은 계획공개사 등이 물어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물어주죠. 아까 계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획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물론 거기에서 계획공개사는 계획공개사 등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럼 계획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안 물어주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고의 과실이 없이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요거는 틀렸죠, 그죠? 3번에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계획공개사를 상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시효가 우리 법에는 안 정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없으면은 민법 그대로 정의하면 되겠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5년 이거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4번에 계획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틀리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무등록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5번에 계획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금액의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계획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판례다. 틀린 것은 1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에 다치면은 보험금을 받죠. 다치고 난 뒤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공제도 마찬가지로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손해가 났다 안 났다 확정되어 안 있어야 된다. 공제에 가입하고 난 뒤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최대의 알선을 하다 손해를 입힌 행위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질문을 보려면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우리 법에서 계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획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랬어요. 그러면 중개행위는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몇 개가 있는데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행위로 본다 하는 말은 중도금 지급하거나 또는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할 때 기업공개사가 잘못해서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한다, 확정일자 받는다, 물건 인도 받는다 하는 것도 기업공개사가 관여됐을 때는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중개행위로 본다 하는 말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은 중개행위로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을 칠 때는 거꾸로 보세요.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중개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여기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죠.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보셔야 돼요.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할 때 기업공개사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줘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공개사는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이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틀려져.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하는 판례가 있어요. 3번에 기업공개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공개사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정 부분에서 나왔는데 여기 어느 부분하고 관련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중개실무에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하는 말이 중개가 완성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거 아니죠.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은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돼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의뢰인이 요청하더라도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다 하는 말은 1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세요 했는데 기업공개사가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전세계약서만 작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의뢰인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체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중개사무소에 가지고 당신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 안 됐더라. 당신이 손해배상 해라 하는 판례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기업공개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공개사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고요. 4번에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서나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원룸 이런 거 있죠. 원룸 이런 것들은 건물 전체를 기업공개사가 통째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나가면 자기가 넣어주고 그리고 보증금 받아서 집주인에게 주고 월세 받아서 집주인에게 주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이겠죠. 자,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월세를 줍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돈이 많죠. 이걸 가지고
기업공개사가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중개사고 일어나죠. 그죠?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뤄내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전세금을 빼먹고 월세만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줬어요. 그 전세금 이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을 쓰겠습니까? 돈을 쓰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 발각되면은 자기가 물어줘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겠죠. 근데 이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개보조원이 그랬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그랬는데 그 공개사 자격을 실제로 기업공개사가 빌려준 게 아니고 공개사 자격증만 빌려줬어요. 이 사람은 나오지도 안 합니다. 자격증 빌려주고 이랬죠. 그죠?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중개보조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 달에 돈 30만 원 받고 많이도 안 받아야 돼요. 한 달에 돈 30만 원 받고 그 큰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기업공개사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잔잔한 돈 받으려고 자격증 빌려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5번에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갑이 기업공개사고 을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A하고 일을 하는데 A가 어린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불법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불법 행위를 하고 돈을 버는데 이 사람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조금 빼먹는다 하더라도 설마 이 사람이 내한테 물어달라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고의로 어린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근데 A가 을에게 물어달라 그럽니다. 이제 물어달라 할 수 있어요. 물어줘야 된다. 그럼 을이 A에게 좋다 물어주겠다. 물어주는데 당신이 잘못된 거 있죠. 그죠? 당신 잘못된 거 빼고 물어주겠다. 과실상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을이 물어주면 끝납니다. 안 물어주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죠. 기업공개사 물어주고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죠. 그럼 을은 갑에게 물어줘야 되죠. 물어주는데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기업공개사 너는 잘못된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은 기업공개사 당신도 내 업무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 빼고 물어주겠다. 과실상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는 지금 마지막으로 기업공개사가 A에게 물어줘야 되죠. 이 사람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기업공개사는 잘못된 게 전혀 없죠. 기업공개사 물어줄 때는 당신 잘못된 것만큼 빼고 물어주겠다. 과실상계가 인정이 됩니다. 각각 다른 판례인데 하나씩 모으면 그래요. 물어주는 사람이 나도 잘못했고 상대방도 잘못했다. 잘못된 것만큼 빼고 물어주겠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 물어줄 때는 기업공개사는 잘못된 게 없죠. 상대방은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것만큼 빼고 물어주겠다. 과실상계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에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 업무 시작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과세 신고해야 된다. 업무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지역농업활동자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등록을 해야 되는 특수법인도 있고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문제가 안 나옵니다. 하나만 보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지역농업협동조합 보증 설정해야 되죠.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해가지고 등록은 안 해도 되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 거 신고는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이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보증 설정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맞죠? 그죠? 이거 말도 안 되게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거래 당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거래계약 체결되었을 때 해야 됩니다.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까? 교부 안 하고 설명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상대 취소. 3번에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을 설정한 후 15일 이내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하청에 신고해야 된다. 15일은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하고 나면은 15일 이내 다시 보증 설정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15일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맞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증으로 설정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업공개사는 그 만료 7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하지 신고해야 한다. 만료 7일 전까지 이런 거 없고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기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 세자니까 3년 이내죠. 밑에 6번에 공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억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러면은 경미한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든지 경미한 과실이든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면서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상가임대차보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몇 기에 달아도 차임을 연체했을 때 3기, 주택에서는 2기죠.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법에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임차 물건을 파손했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해야 된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합니다. 기업공개사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주로 30일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며칠 이내입니까? 15일 이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등록의 요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등록의 요건은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는
우리 법에서 해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보증은 설정해야 되죠. 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입니다. 5번에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한마디로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상대 취소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9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계약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에 관여했다.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것도, 잔금 지급하는 것도 큰 의미로 중개행위를 본다 그랬죠. 그럼 이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고요. 자, 기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한마디로 기업공개사가 아니다. 무등록자죠. 무등록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면은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기업공개사 등 외의 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3번에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할 수가 없죠.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4번에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에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오늘 끝났어요. 15일 이내 책임보험에 다시 가입해라 하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요거 15일 나오면 맨 뒤에 보증기간에서 손해배상했을 때 15일하고 헷갈리라고 냈는데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5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1억 원 아니죠. 2억 원입니까? 아닙니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니까 특수법인이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밑에 10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하청에 보증 설정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의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 통보했다.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면에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니까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은 거래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줄 돈이 없죠. 어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 이내는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맞고요. 중개 완성 시 보증관계의 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맞는 거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6개월 업무 정지예요. 1년 2번 위반하면은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등록 취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업무 정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에 상대 취소 사유는 전부 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131페이지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이행제도. 돈을 안 띄게끔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해놓는 제도예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자, 봐야 되는 게 세 개예요. 첫 번째가 권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권고할 수 있답니다. 자, 예치하자가 권고했는데 예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권고했는데 예치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예치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이 기업공개사 예치하자고 해서 기업공개사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잔금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원래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잔금이 추가됐으니까 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치를 했는데 언제 되면은 돈을 안 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돈을 안 띨 때까지 장담할 수 있을 때까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고죠. 그러면은 매매하면은 등기 이전하게 되면은 돈을 안 띄다고 장담할 수 있죠. 그건 등기 이전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등기 이전할 때까지라는 말을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아니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돈 지급한 거 없죠. 돈 띨 것도 없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또는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가 아니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어디 예치를 하는데 예치 명의자가 있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 기간에 법에서 기업공개사 또는 누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예치명의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주로 틀리게는 잘 안 나옵니다. 다 들어가는 은행이 들어가는데 예치명의자는 은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예치기간, 보증서 발행기간은 금융기관으로 표현이 됐어요. 금융기관. 자, 보증서 발행기간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두 개로 끝이 납니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간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신탁업자 그리고 협회입니다.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공제사업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제사협회예요. 여기도 신탁업자 협회 들어가고 이거 끝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명의자에 들어가죠. 보험회사, 그다음에 채신관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이나 계약 서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한마디로 에스크로우 업자예요. 자, 여기 있는데 문제가 이러면 나왔어요.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는 거로 나왔어요. 맞는 거로 나왔는데 이신청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그죠?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냐면 그때 이신청을 두 개나 받아줬어요. 이거까지 받아주면은 합격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신청을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채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은 이런 문제가 말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오진 않았겠지만은 기존 나온 문제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죠? 채신관서도 예치기간에 포함된다. 이래 보세요. 자, 예치를 했어요. 예치를 했다.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한마디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없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그럼 수령하게 되면은 예치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 해제됐을 때 반드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한다. 예치 기관에게 제출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된다. 마음대로 인출을 못하겠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해도 반드시 돌려줄 게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서류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물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원래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거하고 별도로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그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법에서 어떤 벌을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약정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동의 방법, 예치 시 필요한 실비, 기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약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예치 제도가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계속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치하자가 권고하는 개업공개사 없죠. 현실적으로 예치하는 거래 당사자도 없죠. 오로지 이론적인 부분에 불과하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는 조금 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치 시 필요한 실비.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예치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받는 게 맞죠. 예치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즉 돈을 안 띄는 권리를 취득하는 어른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131페이지 2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탁금을 예치하는 법원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법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오래전에 거래 당사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논 적이 있었어요. 거래 당사자 예치 명의자 안 들어가죠. 물론 공탁기관, 법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 함께 예치할 수 있다. 별도 계좌로 관리해라고 했어요. 이건 안 되고, 예치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잔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는 예치기관이 될 수 없다. 최신관서 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 보증 설정 안 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법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1번 볼게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돈 뗄 거 없죠. 매수인이 돈을 뗄 수 있으니까 돈을 안 떼는 이득을 보는 매수인, 즉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오른쪽에 자, 금지 행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금지 행위를 하면은 이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쭉 가서 142페이지 중개보수부터 먼저 보고 금지 행위 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당 일방이 받습니까? 쌍방이 받습니까? 쌍방이 다 받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1년 만에 나가겠다. 갑은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1년 만에 나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2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는데 임차인은 1년,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1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나가겠다 할 수도 있고 2년 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을이 2년 계약을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나가겠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갑이 1년 그러면 알았다. 임차인 새로 임차인 구해가지고 보증금 받아가 줄게. 그래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병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계약공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원래 중개보수는 병하고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 시험무수는 갑이 내야 돼요. 그래 당사자가 보수를 내는 걸 맞죠.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을이 현실적으로 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은 한 번만 보수 내면 되죠. 한 명이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나가겠다.
또 1년 계약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나가겠다. 또 2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나가겠다. 기업공개사는 보수를 한 번만 줄 걸 집주인은 임대인은 한 번만 주고 두 번 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을이 내는 게 맞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을도 자기가 지금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을이 제일 답답하죠. 그럼 을이 내라 그러면 수긍을 하겠죠. 법적으로는 갑하고 병이 내는 게 맞아요. 거래 당사자가 내는 게 맞아요. 자, 2억 2천에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3억 2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을이 내는 거 맞다. 을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하는 말이 내가 내는 거는 맞는데 나는 2억 2천에 들어가지고 나갔으니까 2억 2천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가 낼게. 나머지 1억 1천에 해당하는 것은 갑이 내라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면은 갑이 내도 되겠죠. 갑이 오케이를 안 하면은 이거 누구에게 받는 게 맞습니까? 협의하는 게 제일 좋죠. 협의가 안 되면은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가 협의가 잘 안 되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뭐 중개를 해줘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중개해 줍니까? 보수받아야 되죠. 보수를 받는 거는 결론이 뭐냐면은 급한 사람이 지금 누가 제일 급해요? 을이 급하다. 딴데 지금 분양을 받아놨어요. 요거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럼 을은 나는 2억 2천에 해당하 말고는 못 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래 합시다. 요거 하지 말고 당연히 이 사람도 못 주겠다. 2년 기다리라 하면 을은 골치 아프죠. 아니, 결론은 을이 내야 되는 거 맞죠? 자, 기업공개사가 그럼 이건 당신이 2년 이거 내고 내가 갑에게 책임지고 1억 2천에 해당하는 만큼 받을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협의해서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 사람이 받죠. 받고 당신이 갑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조금 받아라 하는 게 맞죠. 그죠? 기업공개에서는 결론은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요. 중개보수를 받는데 급한 사람에게 받는 게 현실적이죠. 이 사람이 안 급하면은 2년 3년 되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자, 현실적인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 달라 할 수는 없죠. 거래계약 체결돼야 보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판례에서는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랬어요. 대신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그럼 하여튼 결론은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중개계약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해야 보수받을 수 있다. 명시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명시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보수받을 수 있다 그랬죠.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거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거래계약 체결한 날 지급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수율, 한도액, 실비 나타낼 때 자, 보수율, 한도액, 실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주택은 어디에서 정하느냐면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시작하세요. 자, 중개보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이 시도조례가 중개사무소하고 중개대상물하고 다를 수도 있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로 한다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찍고 나오죠.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17개 시도조례를 다 외워야 돼요. 이 어려운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하는데 17개 시도조례 다 외울 군번이 아니죠. 하나만 외우자 무슨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요. 자,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대구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대구에 있는 분사무소는 서울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대구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대구조례 잘 알죠? 분사무소는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자, 그럼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이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천분의 9죠. 천분의 9. 물론 여기서 천분의 9는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받으면 천분의 18 되겠죠. 임대차는 얼마라고요? 천분의 8이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외,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니까 직접 알아야 되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상관없이 전부 다 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중개보수에 관한 게 현실적으로 보수율 바꾼다고 논의하고 있죠. 보수율 바꾼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어떤 경우, 이거는 사실은 바뀌기는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조례에 9억 원을 초과하면 천분의 9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천분의 9예요. 9억 원 미만은 천분의 6입니다. 그럼 9억이다. 아는 사람 어찌 하느냐면은 10만 원만 까달래요. 집주인한테 10만 원만 까달라. 집주인이 10만 원 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10만 원만 까줘서 당신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9억 초과하면은 천분의 9를 줘야 돼요. 근데 9억 밑으로는 천분의 6 주면 됩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한 4억 하죠. 4, 5억 하죠. 그죠? 그런 거는 보수가 더 높아져요. 여러분, 나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의 주택은 지금 나오는 거하고 보수율이 비슷하게끔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주택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전부 다 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 협의를 한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즉 전용 입식부가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요거 없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주택 외로 봐야 됩니까? 오피스텔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다. 주택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외죠.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은 주택으로 보죠. 주택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오피스텔 가격이 안 나가요. 주택으로 보니까 1가구 2주택이 되죠. 1가구 2주택 되는데 세금이 많죠. 그죠?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돼요. 자, 요거는 여기에서는 주택 외입니다.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얼마 이내? 천분의 5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고, 임대차는 천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럼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에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로 본다. 이건 주택입니다. 법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각각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주택이냐 주택 외냐 면적이 큰 거로 봅니다. 그런데 똑같으면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 똑같아도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고 할 때 동일 몇 번 나온다?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지문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틀리게는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동일 부동산에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임대차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틀리죠? 매매하고 임대차 다 받는다. 틀리죠? 그죠? 틀리게는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에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데,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하면은 반드시 동일 3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동일이 3번 안 나오면은 매매하고 다른 거하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확인 설명서에서 중개보수 나오죠.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러면 안 되죠.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한다 이래 되죠. 그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한다. 숫자는 그 거래 예정 금액이나 거래 금액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시험에서는 보수율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주택 아니면은 주택이고,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 외라 그러면은 최고 얼마 받느냐 이래 놓겠죠.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인데, 매매일 때는 매매 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 안 중요합니다. 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 거래 금액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바뀌고 난 뒤에 임대차가 계산 문제에서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계산 그대로 가야 됩니까? 70으로 곱하기 다시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되죠. 5천만 원 미만일 때,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으면은 곱하기 70 한다. 또 하나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절대 전체 금액의 70% 하는 거 아니죠. 곱하기 0.7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거 전체 금액 70%하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하고는 계산이 다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큰 거 하지 평균하는 것도 두 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작은 거 하나만 한다라고 말도 안 되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고액부동산 가액을 하면. 거기에 이론 지문으로 나왔을 때 교환일 때는 상호매매로 계산한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자, 상호매매라는 게 5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교환할 때 5억 팔 때 값어rek에 보수받고 3억 팔 때 값어rek에 보수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호매매가 아니고 거래금액 얼마나 한다? 5억으로 합니다. 분양권일 때,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이 5억 원이에요.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었다. 이미 지급한 금액 1,000만 원밖에 없죠. 프리미엄 1,000만 원 합해서 거래 금액은 얼마나 한다? 2천만 원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양 대금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거는 거래 금액 2천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냈다. 프리미엄 1,000만 원 붙었다. 이 분양권 팔 때 얼마 받습니까? 2천만 원 받죠. 그럼 이미 지급한 금액에 플러스 프리미엄이다 하는 말이나 분양권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하는 말이랑 똑같죠. 어떤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택 외가 나옵니다. 주택 외가 나오면 밑에 조례를 줍니다.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 중개 사무소 소재지 나옵니다. 무슨 조례를 봐야 됩니까? 중개 사무소 소재지 조례 보면 안 되죠. 주택은 조례로 정하지만은 주택에는 전문의 구인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죠. 밑에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 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그러면은 당연히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지 조례 보는 순간에 시간을 시간대로 끌고 답은 틀리면 주택 위에는 절대 조례 보면 안 돼요. 주택 위에 조례가 나오면 조례 꼽혀 해놓고 하세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합니다.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는 게 일반이 받냐 쌍방이 받느냐. 그럼 임대인에게 받는다 이러면은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런 말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뭐냐 곱하기 해야 되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주택 외에는 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하는 말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천분의 9죠. 이건 한도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주택에 대한 한도액은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 한도액이 250만 원이다.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죠. 한도액. 일반이 받는 거예요. 쌍방이 받으면 500만 원 되겠죠. 한도액.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는 꼭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일반이 받냐 쌍방이 받느냐 한도액이 얼마냐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은 틀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연습 문제로 보고. 자, 그다음에 교육공개에서는 중개 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죠. 실비. 자, 쉽게 이야기해서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이랬어요. 우리 집 팔아달라 하면은 이거 우리 집이다 나타내줘야 되죠. 그죠? 나타내야 된다. 등기부 봐야지 우리 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린이 가지고는 등기부 믿으면 안 돼요. 등기부를 믿어가지고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 땅을 팔아먹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등기부를 봐야 되지만 A가 가지고는 등기부 위조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직접 발급받겠다. 대신의 비용은 당신 내라.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어린이에게 받을 수 있고 아까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어린이에게 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예치시 필요한 실비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문제가 성립됐지만 지금은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실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냐. 실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중개보수 142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래계약 체결돼야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지문은 안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지문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로는 중개계약 체결은 발생한다. 거래계약 체결돼야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가 있는데 지금 이 판례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제 지급을 해야 된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죠. 원칙은 약정이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냐 언제 행사할 수 있냐 그 질문 안 나옵니다. 이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지체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소멸한다.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중도금 지급이 제때 안 이루어졌다. 계획공개사 잡아낸 거 아니죠.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소멸 안 합니다. 3번 분양 대행 또는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는 이 법정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분양 대행 상가주택 분양 대행하는 거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죠. 컨설팅 마찬가지로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왔냐면은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 판례가 나온 지가. 쉽게 이야기해요. 작년에서 나올 때는 기업공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보수 받았을 때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보수가 10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9를 받았어요. 당신이 왜 1000분의 9 받았냐? 조례 보니까 1000분의 9라고 돼 있더라. 조례 한번 보자가 1000분의 5요. 1000분의 5네? 나는 1000분의 9로 잘못 봐가지고 1000분의 9 받았다. 처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원래 판례에서는 중요 부분에 관한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결론은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나온 것은 나중에 금쟁이 부분에서 같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5번에 기업공개에서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중개계약이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권은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당연히 맞고. 자, 이번에 공익에서법명상 중개보수 한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네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고. 자,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로 하고 이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해서 받는다.
천분의 9, 천분의 8을 각각 받습니까? 균분해서 받습니까? 각각 받죠. 4번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는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기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네요. 자, 상가 건물, 토지 및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구분 없이 전부 다 주택 외조고죠.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예요. 상가 임대차일 때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000분의 9입니까? 1000분의 8입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하죠. 주택 외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상관없이 1000분의 9입니다. 이거 1000분의 8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17개 시도조례 다 외우겠죠. 다 외워야 된다. 안 되죠. 그죠? 무슨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이번에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의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죠. 요 지문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이거는 맞죠? 자, 그런데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하고 나오면은 맞다 해야 됩니까? 틀렸다 해야 됩니까? 초과된. 원래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초과, 2분의 1을 초과하면은 주택으로 봐서 계산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다고 보세요. 틀렸다고 하면은 이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신이 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초과도 이상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신청 수도 없이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받아줬어요. 소송까지 갔는데도 전부 다 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범위라는 명확한 어떤 내용이 없는 한 문제를 풀 때는 범위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요건은 2분의 1 이상으로 되죠. 2분의 1 초과도 2분의 1 이상의 범위는 들어가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요건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이게 맞아요. 4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해서 각각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말도 안 되죠. 2분의 1 미만이면은 주택외로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최고 거래금액의 1000분의 6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토지의 임대차죠. 일반이 받는 게 1000분의 9입니까? 1000분의 8입니까? 주택 아니죠. 토지면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전부 다 1000분의 9죠. 쌍방이 받는 것은 1000분의 18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는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고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런데 법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수 요율표 사무소에 잘못돼 계셔야 되죠. 그럼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 초과할 때는 1000분의 얼마, 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000분의 얼마, 얼마 밑으로는 1000분의 얼마 이래 나와 있어요. 주택 외에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최고가 요율표에 나와 있어요. 자, 요 중에서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택에는 최고가 1000분의 9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을 적어놓고 그거보다 초과해서 받지 마라.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지만 나는 최고 1000분의 7까지만 받겠다. 적어놓으면 그거보다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거는 옥상옥입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지문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가 아니고 주택 외인 부분만 요 안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율을 적어놓고 초과해서 받지 마라. 주택 외에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이번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입니까? 주택 외입니까? 이건 주택이죠. 주택 외는 그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로 정해놓습니다.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기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성된 때로 한다. 중개가 완성됐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거래계약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기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개사법 33조의 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초과보수로 봅니까? 안 봅니까? 초과보수로 본다. 결론은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금정위로 본다는 말이에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인 것으로서 약정 전부가 무효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금정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기업공개에서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래 되죠. 그러면은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주기로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자, 이거 나오면은 요즘은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라고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초과보수 약정이 절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무효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기업공개에서는 법정보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요즘은 주로 맞는 지문으로서 초과보수 약정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라고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오래전에 초과보수 약정은 무효다라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무효다라고 틀리게 나오는 게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이렇죠. 자, 오른쪽에 6번 해야 되는데 1시간에 너무 길게 하면은 좀 지겹죠, 그죠? 그래서 중간이라도 조금 끊을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